영화 그래비티에서는 러시아가 자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잔해가 우주를 떠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잔해가 주인공 일행을 덮치고 또 수많은 잔해가 나오고 이 잔해가 또 다른 위성, 우주정거장 등등을 휩쓸면서 또 엄청난 잔해가 나오고 끝없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 끔찍한 상황을 바로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해요. 무려 40년 전 1978년 나사의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는 이런 상황이 올 것임을 예측하고 아주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합니다. 위성끼리 충돌하게 되면 파편이 생길 겁니다. 그 파편은 또 다른 위성을 때리고 그렇게 생긴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때릴 겁니다.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면 지구 궤도는 파편으로 뒤덮여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는 죽음의 지대가 될 겁니다. 영화 그래비티가 바로 캐슬러 증후군을 아주 훌륭하게 시각화한 겁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시베리아 상공 790km 지점 미국의 최첨단 통신 위성 이리듐 33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구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56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900kg짜리 쇳덩어리가 이리듐 위성을 들이받았어요. 이 쇳덩어리는 러시아의 군사통신 위성 코스모스 2251호였습니다. 1995년에 발사되었다가 수명이 다 한 채 우주를 떠돌던 좀비 위성이었죠. 충돌 속도는 시속 42,000km,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였어요. 충돌 직후 두 위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고 야구공만한 금속 파편 2,000여 개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만 개의 미세 파편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이날의 사고는 단순한 우주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인류가 쏘아올린 수많은 인공물들이 이제는 서로를 겨누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죠.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지구 궤도에서 작동하는 인공위성은 약 1,000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난 2024년 초 그 숫자는 9,000기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9배나 폭증한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는 수만 개의 위성이 더 쏘아 올려질 예정이죠. 지금 지구 궤도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만원 버스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이기적인 공유제의 비극을 극복하고 우주를 청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쓰레기 감옥에 갇히게 될까요? 이 거대한 우주 경제의 모순과 해법, 도서 인피니트 마켓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알아보죠. 지구 저궤도에서는 아주 작은 물체도 시속 28,000km, 초속 8km로 날아다녀요. 우주에서는 속도가 깡패예요. 이 속도라면 체리만한 금속 조각 하나가 수류탄 한 발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손톱만한 작은 페인트 한 조각이 우주왕복선의 강화 유리창에 금을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주는 얼마나 더러울까? 2023년 기준으로 미 우주군이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는 야구공 이상의 쓰레기만 35,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작은 녀석들입니다. 구슬만한 크기의 파편은 90만 개, 1cm보다 작지만 여전히 위성을 뚫어버릴 수 있는 미세 파편은 무려 수억에서 수십억 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쓰레기들의 정체도 기가 막혀요. 2005년 나사의 우주비행사 피어스 셀러스는 우주를 유영하다가 실수로 무언가를 놓쳤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주걱이었습니다. 네, 부침개를 뒤집을 때 쓰는 바로 그 주걱이요. 이거를 도대체 왜 우주에 가지고 나가는진 모르겠지만 2007년엔 다른 우주비행사가 카메라를 놓쳤고 2008년엔 공구 박스 하나가 통째로 우주 미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교예요. 진짜 덩어리들은 따로 있어요. 임무가 끝났는데도 폐기되지 않고 우주를 떠도는 일명 좀비 위성이 3,000기나 돼요. 그리고 위성을 궤도 올려놓고 분리된 로켓 몸체, 즉 상단 로켓도 2,500기 이상이나 떠돌고 있죠.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시한폭탄이에요. 만약에 이 덩어리들끼리 부딪힌다면 앞서 말했던 2009년 충돌 사고가 재현되는 거예요. 한 번 충돌할 때마다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파편이 쏟아져 나오니깐요. 우주 쓰레기 좀 있다고 뭐가 그리 문제요? 위성 몇 개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우주 쓰레기 문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단절입니다. 케슬러 증후군이 현실화돼서 지구 궤도가 파편 구름으로 뒤덮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주로 나갈 수 없게 돼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순간 대기권을 벗어나기도 전에 수만 개의 총알 쇠례를 받고 터져버릴 테니까요. 또 우리들의 일상도 무너지고 기술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일단 GPS가 사라지기 때문에 티맵 같은 내비게이션이 전부 먹통이 될 거예요. 게다가 비행기, 선박,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로켓 배송이나 우편 시스템도 망가질 거예요. 금융거래 시간 동기화가 깨져서 주식시장도 멈춥니다. 위성통신이 망가져서 지구 반대편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던 인터넷, 통신망도 먹통이 되어 기상예보도 불가능해져요. 태풍이 오는지 해일이 오는지 우주에서 지켜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 이주,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도시, 달 탐사 전부 불가능해져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쓰레기 감옥에 갇혀서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만 살다가 멸종할 운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나라들이 있어요. 2007년 중국은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 펑윈을 향해서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른바 위성 파괴 실험이었죠. 이 실험은 성공적으로 수행됐고 위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4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미국은 2008년 고장난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했고 2019년엔 인도가, 2021년엔 러시아가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러시아의 실험 때는 이 파편이 국제우주정거장 근처까지 날아와서 우주비행사들이 탈출용 캡슐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번 생긴 파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도 800km에 있는 파편은 수백 년, 1000km 이상에 있으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우주 쓰레기를 수천 년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들죠? 나사도 있고 천재 과학자들도 많은데 왜 진작에 안 치웠을까?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고 씁쓸합니다. 바로 우주에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엉이들, 우리 집 앞에 마당 이런 데 쓰레기가 있으면은 바로 치우시죠. 내 땅이고 내 집이니까요. 그런데 동네 공원 벤치에 누가 먹다 버린 커피컵이 있으면은 그걸 누가 치우시나요? 대부분은 에이 더러워 하고 피해서 앉을 거예요. 내가 치운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이 버린 걸 치우는데 내 시간과 노력을 쓰기에는 싫으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요. 주인이 없는 목초지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나 하나쯤이야 하고 소를 풀어놓으면은 결국 풀이 다 뜯겨서 아무도 소를 키울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우주가 딱 그래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는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모두의 것이지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위성을 쏘아 올려서 돈을 버는 건 기업이나 국가지만 거기서 나온 쓰레기로 생기는 위험은 모두가 나눠 가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죠? 맞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랑 똑같아요. 탄소를 배출해서 돈을 버는 건 각 나라의 공장들이지만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는 전 인류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야 네가 먼저 줄여라 하면서 눈치만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아이고 제발 우주 쓰레기 좀 치워라 이거 큰일 난다 라고 경고해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내 돈을 써서 남 좋은 일을 해요? 내가 수천억을 들여서 청소해놓으면 경쟁사 위성들만 안전하게 날아다닐 텐데? 결국 우주라는 거대한 공유지는 서로 이기적으로 이용만 하려다가 황폐해지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정말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도서 인피니티 마켓에서는 희망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로 일본의 스타트업 에스트로스케일의 창업자 오카다 노부가 이 우주 쓰레기를 직접 치우겠다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도서 인피니트 마켓과 함께 에스트로스케일의 창업자 오카다 노부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자, 정말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원래 로켓공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일본 재무성 관료 출신의 IT 회사를 운영하던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그는 40살쯤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요. 내 인생 이대로 괜찮나?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던 차에 그는 어릴 적 꿈 우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주 산업 컨퍼런스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아는데 아무도 치울 생각을 안 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는 논문 300편이나 닥치는 대로 읽고 저자들을 스토킹하듯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 문제 도대체 왜 해결을 안 합니까? 왜 안 치우는 겁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기술도 어렵고 법도 없고 무엇보다 돈을 낼 수 있는 고객 자체가 없다. 하지만 오카다는 오히려 거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마치 음악 산업이 불법 다운로드로 망해가던 시절 아이튠즈나 스포티파이 같은 이런 서비스가 등장해서 판을 바꿨던 냅스터 모멘트가 우주에도 올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면 1등이네. 그는 2013년 자기 돈 20만 달러를 털어서 에스트로스케일을 설립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죠. 쓰레기 청소로 돈을 벌겠다고? 그것도 우주에서? 자, 그렇다면 에스트로스케일은 도대체 어떻게 우주 쓰레기를 치운다는 걸까? 처음에는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끈끈이로 붙여서 데려오자, 작사를 쏘자, 그물을 던지자. 하지만 오카다의 선택은 자석이었습니다. 청소위성을 띄워서 쓰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 다음 강력한 자석팔을 뻗어서 착 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마찰열로 불타 없어지는 일명 논개 작전이죠. 말이야 쉽죠. 하지만 이것은 우주에서 시속 28,000km로 회전하고 있는 총알을 맨손으로 낚아채는 것과 같아요. 조금만 계산이 틀려도 둘 다 박살나고 더 많은 쓰레기만 만들 테니까요. 2017년 4년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첫 번째 청소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오카다와 직원들은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숨죽여 지켜봤죠. 그 결과는 발사 실패. 위성은 우주 구경도 못하고 로켓과 함께 폭발해버렸습니다. 4년의 시간과 돈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오카다는 절망했어요. 직원들이 다 그만두면 어쩌지? 하지만 도쿄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은 오히려 사장을 위로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엘사-D라는 위성이 우주에서 모이 쓰레기 위성을 분리했다가 다시 자석으로 도킹해서 포획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에서 자석으로 물체를 포획하는 기술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공 덕분에 에스트로스케일은 이제 유럽 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과 계약을 맺고 진짜 우주 쓰레기들을 치우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스케일의 사례 이후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거대한 레이더를 설치해서 1cm짜리 쓰레기까지 감시하는 우주교통경찰 네오랩스, 우주의 주유소를 만들어서 위성의 수명을 늘려주는 오비팹 같은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페이스X도 최근 결함이 발견된 스타링크 위성 100개를 스스로 대기권으로 떨어뜨려 폐기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주를 깨끗하게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에스트로스케일의 오카다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우주를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고속도로로 만들 것인가? 우주 청소부들의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악몽을 피하고 진정한 우주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피니트 마켓과 함께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우주기업 에스트로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게 진짜 비즈니스가 되나?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SF 영화 속 이야기나 먼 미래의 봉사활동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누군가는 거기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는 에스트로스케일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 두 기업이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우주 패권을 두고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가 정말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요. 또 우주에 공장을 짓는 회사, 달에서 자원을 캐려는 회사 등등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뉴스페이스 기업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우주는 단순히 과학자들의 실험실이 아니에요. 거대한 자본과 욕망, 그리고 혁신이 폭발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 그야말로 인피니트 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민간 우주 경쟁 시대, 그 어떤 회사가 제2의 테슬라, 제2의 구글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우주 기술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가장 먼저 내다보고 싶은 분들, 이 책 인피니티 마켓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아, 맞다. 오늘의 영화 리뷰는 승리호 영화 리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